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일하다 납치된 외국인을 구출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 직원 몇 명은 어제 차량 2대로 아프간 북부 쿤두즈 주를 여행하다 무장괴한 들에 납치됐습니다. 괴한들은 한 남성을 인질로 사로잡은 채 나머지는 풀어졌습니다. 쿤두즈 경찰은 BOA에 납치된 남성이 스페인 사람이며 풀려난 사람들은 모두 아프간 국적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측은 인질의 안전과 빠른 석방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 난민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은 최근 5개월 새 구호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67건의 폭력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들어 지난달 초까지 아프간에서 납치된 구호 요원은 모두 63명에 달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트럭 돌진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이 보호와 망명처를 원하는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면 이는 매우 참기 힘든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이는 보호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독일에 통합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독일인들에게 특히 비열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1년 전 독일에 들어온 파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독일인들 사이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전통적인 야외 행사로 유명한 베를린의 카이저 비렐름 기념교회 인근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어젯밤 러시아 대사를 총격 살해한 범인은 터키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앙카라의 한 미술 전시회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던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는 강당 한켠에 정장 차림으로 서 있던 남성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러시아가 무고한 시리아인들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등의 여파로 터키 내 미국과 이란 외교 공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알레포에서 진행 중인 민간인 소개 작전을 감시할 유엔 감시단의 즉각 파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서방 측의 알레포 사태 관련 제안들에 시리아의 동맹인 러시아와 중국이 줄곧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프랑스가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는 마침 어제 지난 며칠간 차질을 빚었던 민간인과 반군 소개 작전이 이뤄졌습니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어제 저녁까지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모두 2만 명이 소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에 1,400만 달러 규모의 소형 무기와 고속정 등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자오지안화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가 어젯밤 대통령궁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제안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또 중국은 다른 장비들을 위해 가용한 5억 달러의 장기 연차관 제공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지난주 남중국해 국제수역에서 수거한 미국의 수중 무인기를 오늘 미국 측에 반환했습니다. 피터 콕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무인기를 수거했던 장소에서 반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콕 대변인은 또 해당 장비는 바닷물 염도와 수온 분포도 측정에 사용돼 왔었다며 이번 사건은 국제법과 해군 간 수행되는 전문성 기준 모두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양국 간 우호적 협의 끝에 장비 반환이 완만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0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가해자 처벌을 강조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Third Committee adopted draft resolution 1. 미국과 한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의 대북 억제 강화 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 안보 사령탑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도 대북 강경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또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채택했습니다. 12년 연속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가해자의 책임 추궁과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가 1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the same? It is so decided. 유엔 총회가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한 건 2012년과 13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고 유엔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표결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은 이날 결의안 채택 전에 발언을 통해 결의안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적대주의의 산물이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tegorically reject the draft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 하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신 시리아와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 나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핵심은 극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또 북한 수뇌부가 국가의 주요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만연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 검토해 인권 침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조치로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 개발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북한 정부가 국제 노동 기준에 맞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탈북자 처벌의 중단,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교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과거 유엔 결의들이 쌓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이 이뤄졌던 것처럼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채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즉각 이행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길로 나아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번 결의가 처음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와 북한 지도층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도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한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민간 차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은 유엔 총회가 1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번 결의안에 한층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특히 이번 결의안에 북한 당국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우려한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 독재자가 외국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핵실험 등 무기 개발과 통치 자금으로 쓰고 있다며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10여 년 전부터 이들 노동자들의 인권 참상을 조사하고 폭로해온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NGO들 또 현장 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의 사실과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정부기관이나 NGO가 그걸 인용해서 국제사회에 많은 또 보고를 했었고 또 실제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으로 연결됐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대북 민간 방송 자유북한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 대표는 이번 결의안에 북한 리더십이 통제하는 기관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한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 크게 환영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과거 정권 때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인권 유린 책임을 거론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이번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직적 범죄라고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아무리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정작 북한 주민들이 모르면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이 무고리한 삶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 라디오라든가 전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끊임없이 벌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 법정에 세우기 위해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 유린 실태 증언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증거 자료들을 저희가 제시해서 정말 그간부터 한 이 김정은의 이 반인륜적 대량 학살 그리고 노예 그리고 절멸 이런 행위들이 당장 멈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바램과 서문이 증거로가 되고 증거가 이제 많이 축적됨으로 해서 ICC 어떤 소추가 이루어져 가지고 김정은을 국제사법 형사재판소에 세운 날이 꼭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NK지식인연대는 이에 앞서 19일 서울에서 ICC 제소, 북한 인권 가해 사실 증언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인권 침해에 직접 참여했던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공개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이런 증언 자료들을 오는 23일 ICC에 제출하고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제출할 방침입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은광 대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해 부당한 내정 간섭이라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만 할 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을 최대한 확산시켜 이들 나라들도 북한 지도부에 인권 문제를 개선토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의 피트 세션스 규칙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6명이 어제 서울 외교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 등 한미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세션스 의원은 윤 장관의 면담에서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이 한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메시지를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의원단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제115대 미 의회가 출범하는 내년에도 미한 동맹이 공고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실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고위급 협의체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대북 억제 강화 전략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0일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양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나라가 이번 회의를 통해 최선의 억제 전략 강화 방안을 점검하고 동맹 간 포괄적 억제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해구산,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 대행, 데이비 시어 국방부 정책 수석 부차관이, 한국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합니다. 임 차관은 지난 18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 교체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두 나라가 이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한국, 일본은 19일 워싱턴에서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안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부는 세 나라가 국내외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동향과 침해 사고를 가정한 각국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페인터 미국 국무부 사이버 조정관, 이경철 한국 대테러 사이버 안보 자문관, 그리고 아치시 사이토 일본 외무성 사이버 안보 정책과장이 각국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 선박 5척을 제재해서 해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남아있는 북한 선박은 이제 모두 22척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해제된 선박은 던라이트호와 에버브라이트 88호, 골드스타 3호, 오리온스타호, 사우스힐 5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발표를 통해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들 선박들이 원양해운 관리회사, 즉 OMM의 경제적 자산으로 통제되거나 운영되지 않아 자산 동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안보리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 선박 31척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결의 채택 직후인 3월 중순 진텅호와 그랜드카로호 등 4척을 OMM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제재 대상에서 해제했고, 이번에 5척을 추가로 해제하면서 결의 2270호에 따른 제재 대상 선박은 22척으로 줄었습니다. 제재 채택 당시인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올해 초 퍼스트 글림으로 이름을 바꾼 던라이트호는 탄자니아 깃발을 달았었고, 에버브라이트와 사우스힐 5호는 각각 시에라리온과 팔라우 선적, 골드스타 3호와 오리온스타호는 각각 캄보디아와 몽골에 등록됐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안보리는 이들이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을 이용했지만 실제 소유와 운영은 대북제재 대상인 OMM이 맡은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이 OMM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 선박들은 제재 결의 채택 이전까지 해외 항구에 입항 기록을 남겼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에버브라이트 88호와 골드스타 3호, 오리온스타호는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를 소유주로 보고했고,
던라이트 호는 등록주가 마샬 아일랜드에 있는 한 회사였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사우스힐 5호의 소유주가 OMM은 아니지만 주소지가 평양에 있는 수삼 운송회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던라이트호 등 5척의 선박을 독자 제재해온 미국 정부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유엔이 제재를 해제한 선박들에 추가로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9척의 선박은 유엔의 제재 해제에도 여전히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의 몰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시험 항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잠수함 개발 기지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장을 확충하는 움직임도 감지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지난 9일 함경북도 심포 조선소 모습을 담은 상업용 위성 사진입니다. 고래급 잠수함과 시험용 바지선을 덮고 있던 위장망이 사라졌고 갑판 위에 소형 자재들이 놓여 있다는 분석을 달았습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세 버뮤데즈 올소스 애널리시스 연구원은 19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이런 정황은 잠수함이 최근 바다를 항해했거나 조만간 그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이 정박된 부두에선 어떤 움직임도 없고 흔히 관측되던 지원선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선은 과거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 바지선을 예인하고 미사일 운항을 보조했었습니다. 버뮤드즈 연구원은 지원선이 다른 잠수함을 따라 항해에 나섰거나 다른 곳에서 수리 중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잠수함이 미사일 발사 시험 목적 외에 바다로 나가는 데는 승조원들의 기량을 확인하거나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성 사진만으로는 북한의 SLBM 발사가 임박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심포항 인근의 SLBM 지상 발사 시험장 시설이 확충된 정황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공사에 들어간 발사대 서쪽 보호벽이 완성돼 더욱 높고 규모가 커졌다며 북한이 지난 8월 시험 발사한 SLBM KN-11보다 더 큰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달 초 육상에서 SLBM 발사 시험을 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를 거론하며 발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곳에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버뮤드즈 연구원은 지난 4개월간 현지 대형 건물 앞 야적장에 설치된 기중기와 대형 전송 테이블의 위치가 바뀌었고 바닥에 놓인 물체들의 종류도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건물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새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지난 2012년부터 심포항 남쪽에서 진행되던 대형 건물 건설 작업이 올해 하반기 들어 다소 느려졌다면서 길이 119m의 이 시설이 완공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차기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최고위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기업 엑손모빌에 41년간 몸담았던 렉스 틸러슨이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에 지명되면서 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외교안보의 3대 축이 완성됐습니다. Today, President-elect Trump tapped the CEO of the world's largest publicly traded nominating ExxonMobil CEO Rex Tillerson 특히 Tuesday. 공직 경험이 없는 틸러슨 지명자가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부를 이끌게 되면서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됩니다. 과거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기업가 출신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에 어떤 접근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강경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f the Republican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is to emphasize sanctions and missile defense as the most effective response to North Korea.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공화당 외교당국자들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제재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장 효과적인 대북 대응책으로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새 외교안보 라인도 이런 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전례가 없어 향후 정책 방향을 전통적 당론을 통해 유추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 역시 이 같은 노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hich will be reinforced by his advisors and by members of Congress is to give strong support to the US-ROK alliance. 틸러슨 지명자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미한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는 쪽이고 그런 경향은 그의 보좌진과 의회에 의해 더 강화돼 정책의 근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통해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전망했습니다. I think what's going to happen is that they'll go ahead with the THAAD system. 전직 관리들은 아울러 단호한 대북 접근법이 공화당이 내세우는 강경 노선이나 개인적 성향을 벗어나 미 정치권의 초당적 인식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 North Korea, making a deal with North Korea is not generally considered a very attractive option. But of course that's become true of the Democrats too.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모든 합의를 위반함으로써 협상 상대로서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북한과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업가와 군장성 출신들로 채워질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수뇌부가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에 변화를 줄 이유가 없다는 전망은 미 행정부 내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틸러슨 지명자 등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북한 문제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외에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제임스 매티슨 국방장관 지명자가 모두 중동과 대테러 전문가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It's a very worrisome situation, and then when you couple that with the extremely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South Korea. 켈리 전 차관보는 새 외교안보 수장들이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현재 극도로 불안정한 한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반도 문제가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 잭슨 전 국방부 장관실 한반도 정책 자문관은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grand bargain with Trump and Kim Jong-un together, or we could have preventive strikes against nuclear facilities. 잭슨 전 자문관은 분명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엄청나게 심각한 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란 점이라며 현재로선 김정은 정권과 크게 주고받는 그랜드 바겐이나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예방 타격과 같은 상반된 시도를 모두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전 자문관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나 틸러슨 지명자 모두 협상의 달인답게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와 지나치게 결부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두 나라에 대한 전략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 상호 연결고리와 흥정할 부분을 발견해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이논 전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거래 성격의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보는 이 같은 관측과 관련해 거래적 정책도 미한 동맹의 중요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ansactional policy, can make sense, but I think the transactional policy has to be grounded in some core principles. 잭슨 전 자문관은 틸러슨 지명자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국 차기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정치화하거나 트럼프 행정부를 노골적으로 폄하할 경우 방위비 부담 요구 등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중 내세웠던 수사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중국과 각을 세우는 데 대해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논 전 차관보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멀어지면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China policy, this would have negative implications for gaining Chinese cooperation on North Korea. 세이모 전 조종관도 두 나라가 무역, 환율 등으로 지나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만 넓혀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대한 외부 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 교역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수익 유입액이 약 8,3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가 최근 발표한 2016 세계 통계 핸드북에서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14년에 약 6,300만 달러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웅크타드는 이 핸드북에서 북한을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웅크타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억 2천만 달러였던 외부 투자 순유입액은 2013년에 약 8천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어 2014년에도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반대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약 50억 달러로 북한의 60배가 넘었습니다. 북한의 외부 투자 순유입액은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2015년 북한의 상품 교역 규모가 12.7%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상품 교역 규모는 지난 몇 년 사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 줄었지만 이듬해엔 눈에 띄게 늘었고 2015년에는 다시 줄었습니다. 석탄 수출은 약 15억 달러로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38.46%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개발도상국의 석탄 수출에서 4.95%, 그리고 전 세계 석탄 수출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석탄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며 북한은 개발도상국 석탄 수출 순위에서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홍콩의 유력 매체가 북한 당국이 핵개발 과학자들과 여성들을 강제 결혼시킨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핵과학자였던 남편이 이상한 질환과 장애를 앓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8일 북한 핵과학자들과 강제 결혼한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을 이상한 건강질환을 가진 괴물로 표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은 이 신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들과 강제 결혼한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된 사례를 많이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당국이 과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당국이 과학자들뿐 아니라 그들과 강제 결혼한 여성의 인권을 비인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자유통일문화원을 통해 북한의 20대 후반 여성 리금숙 씨로부터 사연을 전달받았습니다. 리 씨는 학교를 졸업한 직후 노동당으로부터 핵 연구 기술자로 일했던 남성과 결혼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 남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선택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리 씨는 결혼 직후 자신이 남성에게 보상으로 제공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리 씨는 남편이 어린애처럼 굴고 정신 상태가 미숙했으며 끊임없이 음식을 먹고 싶어 했고 성기능 장애와 기억력이 감퇴하는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내에게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리 씨는 남편을 견디지 못해 결혼 6개월 후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로 노동수용소에 보내졌다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으로 탈북한 리 씨의 아버지는 조만간 리 씨도 데려와 보다 자세히 사연을 공개토록 할 예정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은 북한의 핵과학자들과 강제 결혼한 다른 여성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이들은 결혼 생활을 고문이라고 표현했고 남편을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고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30살이 되기 전 이빨이 다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많은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 40살 이전에 죽거나 불구가 된 사례를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분강 물리대를 졸업한 남성 100명이 영변 핵단지로 보내져 1명씩 죽었고 최종적으로 10명만 살아남았지만 이들은 이상질환을 앓고 지적 장애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북한 핵시설 종사자들의 건강 이상을 지적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핵없는 세상 만들기 국제회의에서 핵실험장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마을 출신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 상당수가 암, 심장병, 감각기관 이상, 다리마비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경희 통일비전 연구회장은 북한이 1차, 2차, 3차 핵실험을 실시한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출신 탈북자 17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자료를 9월 공개했습니다. 자료는 이 지역 출신 주민들이 원인 모를 두통과 시력 저하, 불면증 등 신체 이상 현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한국어를 잘해서 북한에서도 오래 근무했던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가 수도 앙카라의 한 행사장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범인은 터키 현지 경찰관으로 확인됐고요. 네. 범행 동기가 시리아 내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국제적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또 어제 독일 베를린 시내 성탄절 시장을 대형 트럭이 덮쳐서 사상자 수십 명이 나왔는데요. 예. 같은 날 스위스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연말연시 휴가철에 돌입한 유럽 각국이 테러 비상경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또 어제 치러진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과반수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됐습니다. 예. 자, 먼저 터키에서 러시아 대사가 저격을 당해 숨진 사건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19일 오후 터키 수도 앙카라 시내 현대미술관에서
터키의 눈으로 본 러시아라는 주제의 사진 전시회가 열렸었는데요. 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터키와 러시아의 이 외교 친선 관계를 강조하는 행사였습니다. 터키 현대미술관은 국부 아타튀르크의 묘소와 터키 의회가 자리한 수도 앙카라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어서 이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가 직접 참석했는데요. 예. 이 카를로프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연설을 듣는 듯한 한 남성으로부터 9발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예. 쓰러졌습니다. 또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곧 사망했습니다. 예, 뭐 공식 외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그 사건이 발생해서 특히 터키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당시 모습이 현지 방송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예. 카를로프 대사가 축사를 하는 모습이 정면으로 잡히다가 몇 마디 말을 이어간 뒤에 갑자기 총성이 들렸고요. 일그러진 표정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카메라가 곧이어 옆에 있던 사람으로 방향을 돌리는데요. 한 손에 권총을 든 정장 차림의 남성이 신은 알라는 위대하다, 알레포를 기억하라라고 반복해서 소리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예. 이 장면이 전국의 전파를 타면서 터키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최근 터키와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강대국 러시아의 대사가 백주 대낮에 총격 사망했다는 점에서 예. 터키 당국은 긴장감 속에 이 범행 배후와 사건 배경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이 범인이 현직 터키 경찰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충격을 더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메르루이트 메르트 알튼타시라는 이름의 올해 22살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는데요. 예.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한 뒤에 별다른 제지 없이 총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입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 현장에서 진압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예. 범행 직후에 이 범인이 신은 위대하다, 알레포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외쳤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범행 동기를 좀 가늠해 봐야 되겠군요. 네, 알레포를 기억하라라고 외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알레포는 시리아 내전 최대 격전지였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의 승리로 4년여에 걸친 전투가 마감된 뒤에 반군과 민간인들의 철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예. 외신들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알레포 현지에서 반군 세력이 패퇴한 데 앙심을 품고 예.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한 러시아 측을 응징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시리아 반군에 동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알라 신을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시리아 반군의 주축이요 이슬람 순위파 병력인데요. 예. 터키는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 범인은 카를로프 대사를 살해한 직후에 알라 신과 알레포를 언급한 뒤에 우리는 지하드 이슬람 성전을 추구하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지지하는 이들의 후예라고 소리쳤다고 현장에 있는 목격자들이 증언을 했는데요. 예. 또 범인이 이어서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주의자를 핍박하는 데 관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터키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정부에 긴급히 연락을 취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직접 사건 발생 직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터키 관계의 정상화와 시리아 사태 해결에 차질을 빚게 하려는 도발이라고 분노를 하면서 예. 테러와의 전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요.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터키 정부가 이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여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범인이 현장에서 소리친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시리아 내전 전개 상황에 불만을 품은 개인 혹은 집단의 소양일 것이라는 이 범행 동기 외에 예. 터키 당국이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반체제 이슬람 학자인 페툴라흐 괸렌이 이번 사건을 배후 조종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는 건데요. 예. 이 괸렌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치적인 갈등을 겪은 뒤에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인데요. 지난 7월에 발생한 군사 반란을 진압한 뒤에 이 연루 세력 숙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터키 당국이
이 괴렌이 쿠데타 배경이 있다고 지목을 하고 예. 미국 측에 송환을 요구했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죠. 예, 터키 당국의 지금 어떤 입장이 이렇다는 건데 네. 이제 괴렌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자, 사망한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 어떤 인물입니까? 이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는 향년 62살입니다. 예. 20대 초반부터 40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고요. 한국어를 잘해서 지난 2001년부터 6년까지 북한 대사로 평양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후 러시아로 귀국해서 외무부 영사국장을 지낸 뒤에 지난 2013년 7월 터키에 부임했는데요. 지난 7월 쿠데타 진압 이후 대대적인 배후 세력 숙청 작업으로 인권 탄압 사례가 빈발하면서 미국과 서방 세력의 비판을 받고 있는 터키 정부가 최근 러시아 당국과 가까워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테러 사건이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성탄절장이 서 있던 베를린 시내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에 대형 트럭이 덮쳐서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됐습니다. 예. 이 트럭을 몰았던 사람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독일 언론은 트럭을 의도적으로 그 장터 한복판으로 몰고 가서 사상자를 낸 이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출신 난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회견을 통해서요. 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테러 공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예. 만일 이번 공격을 자행한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 독일에 온 난민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힘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지금 유럽 각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가요. 성탄절과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차별 공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유럽 각국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예. 프랑스와 홀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위로 메시지와 사건 수습 과정에 협력 의사를 전했고요. 네. 곧이어 프랑스 전역에 이 테러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예. 이 체코 내무부도요. 군중이 밀집한 장소 주변에 대한 경계 수위를 올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최대 도시 뉴욕 경찰국이 유니온 스퀘어와 그 콜럼버스 서클, 브라이언트 파크를 비롯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연말연시 행사 그 명소에 이 중무장한 고도로 훈련된 이 스와팀 긴급 대응팀을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요. 예. 같은 날 시카고 경찰국도 시내 유명 성탄절 시장이 서 있는 이 네이퍼빌과 데일리 플라자에 경찰력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수도 워싱턴 DC와 50개 주 주도에서 일제히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304표 대 227표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예.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 어제 텍사스주 선거단 투표가 끝나면서 일찌감치 트럼프 당선인이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좀 짚어볼까요? 네, 예를 들자면은 11월 일반 투표 때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사실 트럼프 후보가 아니라요. 예. 12월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선거인을 뽑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들이 12월에 모여서 투표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 선거인은 소속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메인주와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는요.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주죠. 예. 그런데 그 주
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일반 투표로 봤을 때는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300만 표 정도 더 많이 나왔다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들이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선거인들이요,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라라는 전화와 이메일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예. 이런 이 반란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수백만 명이 또 참여했는데요. 어제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뭐 반란표는 많이 나오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상 최고 숫자라고 합니다만 7표에 불과했고요. 오히려 클린턴 후보를 거부하는 반란표가 5표로 더 많았습니다. 예. 클린턴 후보가 승리를 하려면은 트럼프 당선인을 찍게 돼 있는 선거인들 가운데 37명이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거죠. 네. 또 반란표라고 해도 상대 정당의 후보를 찍은 사람은 없었고요. 소속 정당의 다른 후보나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다고 하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인단 투표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 1월 6일에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주의 선거인단 결과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승자를 발표합니다. 예. 그리고 1월 22일에 그 트럼프 당선인이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자신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미국인들에게 감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을 단합하고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야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평양과 안주, 양덕, 남포, 수풍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9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6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6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7도, 강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3도입니다. 황해도는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와 개성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0도, 신계 아침에는 1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또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 평강, 성진에는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8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3도가 예상되고요. 웅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4도,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 기온은 2도가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아침과 낮 기온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내일 해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비가 내린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어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건은 고의가 분명하다고 독일 내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독일에 망명 신청을 했던 파키스탄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훔친 트럭을 몰고 베를린의 명물인 카이저 비렐름 기념교회 인근 크리스마스 시장으로 돌진해 12명을 살해하고 5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범인은 그 뒤 2km가량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추정하고 있다며 만일 망명 신청자가 저지른 일이라면 우리 모두는 참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앞서 유럽 전역에 있는 시장 등 공공장소 방문 시 주의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여행 경보에서 극단주의 단체들이 연말연시 휴가철과 관련 행사들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어젯밤 러시아 대사를 총격 살해한 범인은 터키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앙카라의 한 미술 전시회에 참석해 개막연설을 하던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는 강당 한켠에 정장 차림으로 서 있던 남성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카를로프 대사의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하며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러시아가 무고한 시리아인들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등의 여파로 터키 내 미국과 이란 외교 공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일하다 납치된 외국인을 구출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 직원 몇 명은 어제 차량 2대로 아프간 북부 쿤두즈 주를 여행하다 무장괴한들에 납치됐습니다. 괴한들은 한 남성을 인질로 사로잡은 채 나머지는 풀어졌습니다. 쿤두즈 경찰은 BOA에 납치된 남성이 스페인 사람이며 풀려난 사람들은 모두 아프간 국적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측은 인질의 안전과 빠른 석방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알레포에서 진행 중인 민간인 소개 작전을 감시할 유엔 감시단의 즉각 파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서방 측의 알레포 사태 관련 제안들에 시리아의 동맹인 러시아와 중국이 줄곧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프랑스가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는 어제 지난 며칠간 차질을 빚었던 민간인과 반군 소개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어제 저녁까지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모두 2만 명이 소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에 1,400만 달러 규모의 소형 무기와 고속정 등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자오지안화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가 어젯밤 대통령궁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제안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또 중국은 다른 장비들을 위해 가용한 5억 달러의 장기 연차관 제공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미국 상원 의원이 필리핀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이유로 2만 6천 정의 M4 소총 판매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이 지난주 남중국해 국제수역에서 수거한 미국의 수중 무인기를 오늘 미국 측에 반환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무인기를 수거했던 장소에서 반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쿡 대변인은 또 해당 장비는 바닷물 염도와 수온 분포도 측정에 사용돼 왔었다며 이번 사건은 국제법과 해군 간 수행되는 전문성 기준 모두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도 양국 간 우호적 협의 끝에 장비 반환이 완만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